사상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기준금리. 원금 회복이 요원한 반토막 펀드. 한두 달 만에 거의 마이너스도 70%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에 뛰어든 성난 개미들. 원래 5만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잖아요. 지금 2만 원 한다는 거죠. 속출하는 코스닥 상장 폐지 종목들. 이거는 12,800명이라는 주주를 사형 확정 바로 집행이에요. 원통하고 분해서 내가 어떻게 죽겠느냐 한 거지. 나이 먹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누군데 들어서 애들한테 비난 붙이고 살라고 하다가 충분히 제가 뺏겨버리지.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이른바 황금 테마주들의 진실은 당신네 기업이 지금 자전거 테마주로 오르고 있다. 지금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느냐. 수익 담당자도 좀 어리둥절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들은 자전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가 무섭다고 말하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고백. 제가 2002년에 처음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그때 투자기랑 네거티브한 보고서가 나갔을 때 집에 애가 둘이지 집이 어디 살지 안길 조심해라. 성행하는 묻지마 투자와 이를 노리는 시장의 검은 손. 2009 주식시장의 실태를 뉴스후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 연초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만 든 것이 아니라 펀드에서 돈을 빼서 새롭게 주식 투자에 나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엇갈린 전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누구나 슈퍼개미가 되기를 꿈꿉니다. 장미일 기자, 최근에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이른바 슈퍼개미들에 관한 책이나 이야기들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장 기자가 직접 만나본 슈퍼개미들, 혹시 전수받을 만한 비결, 비법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비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답변은 바로 가치 투자였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꼼꼼하게 잘 골라서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주식 투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였는데요. 시중 서점에 보면은 복잡하고 난해한 주식 투자 기법을 다룬 책들이 많지만 제가 슈퍼개미들을 여럿 만나면서 든 생각은 역시 가장 뻔한 답이 가장 정석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41살의 김정환 씨. 7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7년 만에 12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직원 100여 명을 둔 금융상품 회사 대표이자 주식 투자에 관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2억 원짜리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몹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꿈꾸는 대박의 꿈. 김 대표는 그 꿈을 극적으로 이뤄낸 몇 안 되는 슈퍼개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김 대표는 지금도 왕성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주식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날의 매매 패턴을 구상합니다. 말하자면 미리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을 시나리오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원칙대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 3개를 동시에 보면서 쏟아지는 정보와 씨름하는 여느 주식 투자자들과는 달리 김 대표는 조그만 17인치 모니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주식 투자로 보내는 시간도 많아야 하루에 한두 시간 이내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거나 그렇게 바쁜 일정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굉장히 한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 대표는 오후 3시면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한 강연을 하거나 회사 근처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곤 집에 일찍 돌아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식 시세나 관련 정보를 보고 있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놓고선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그 주식의 비중을 줄여라. 당신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당신이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릇이다. 김 대표의 투자 비법은 이른바 가치 투자입니다. 김 대표는 한 번 산 주식은 6개월 이상 보유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되겠다 싶은 종목을 미리 내다보는 안목도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신문 기사의 사진을 보고 아무도 관심 없던 삼천리 자전거의 주식을 2,200원대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7,000원대에 되팔아 300%대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1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올 들어 삼천리 자전거 주가는 3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혹시 아쉬움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한 7,000원대 매도했는데 한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정말 몇백억이 될 뻔한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험한 장세에서 삼천리 자전거를 수익 실현한 것은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절대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칙 없는 투자를 경계하는 김 대표는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이 마치 카지노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 투자자가 돈을 잃고 떠나면 또 다른 투자자가 또 그 자리에 들어와 돈을 잃고 나가는 사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증권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만 사라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카지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데 카지노는 항상 북적거리거든요. 아, 내가 한번 대박을 낼 수 있는 시장. 결국은 다 잃고 떠나거든요. 그러나 그 또 잃고 떠난 자리를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채우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경남 밀양의 한 전원주택. 수백 평의 대지에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멋진 2층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사람. 주식 투자로 한때 800억 원대까지 자산을 불렸던 슈퍼개미 박성득 씨입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넓은 집에 살고 있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주식 투자처럼 길고 긴 전쟁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부모를 모두 잃어 극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15살에 단지 숙식이 해결된다는 이유로 급여도 없이 횟집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10년 만에 부산에서 유명한 일식집 사장이 된 뒤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80한 6, 7년도 한 것 같네. 그때 일식집에서 그렇죠. 일식집에가 수익 나니까 또 뭐 나도 젊은 배기에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누군가의 고용을 많이 하는 뭐 사장도 되고 싶고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CEO가 되고 싶은 게 내 남자들 꿈 아니에요.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10년 동안 숱한 실패를 겪으며 7, 8억 원을 날리고 남들의 몇 곱절이나 되는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사놓으면 그 올라가는 줄 알았죠. 올라가는데 보면 어느 날 가보면 반동가리고 뭐. 또 오기로 또 그 뭐 또 가서 뭐 더 돈을 갖다 여가 또 내려가니까 이제 돈 떨어지니까 뭐 신용을 하고 피눈물로 세월을 보내야죠. 어떻게 버린 돈입니까? 와신 상담 끝에 깨달은 박 씨의 가치 투자는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 주식을 사모아 최대 주주가 됐고 지금은 주식 등으로 160억여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텃밭에 키우고 있는 가지에 빗대 설명합니다. 기업도 이렇게 잘 어릴 때 잘 키우면은 첫째는 CEO가 대표니까 대주주고 그다음 소액 투자자들이 요게 다 붙으면은 요 상품이 좋으니까 따서 팔면은 이윤이 많이 나오죠. 주식은 그런 방법이지. 가지는 나무는 무시하고 열매로 가지고 내가 오늘 1,000원에 샀으니까 네 2,000원에 사가면 내가 200원 이용 먹고 그 다음에 1,400원에 사갔으니까 내가 200원 먹고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에요. 여기서 열리는 거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분석이나 전망보다는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나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 기업이 좋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가 있어요. 그때는 주가가 반드시 움직거립니다.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그건 끝물이다. 안 움직거리고 잠잠하게 자고 있는 놈들 있잖아요. 저평가대가 그래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찾아주지 않는 그런 주식들. 근데 가치는 언제 10,000원에 되는데 그래도 너무 바닥이고 기업의 현금도 많이 쌓아놓고 부동산 자산도 많고 공장을 돌리면은 시가 대비해가지고 1년에 10% 이상 수익 나면은 그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장미일 기자, 최근에 조금 정체 상태긴 하지만 올 상반기 들어서 주가가 꾸준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앵그리머니가 유입된 게 하나의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앵그리머니 무슨 뜻입니까?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작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펀드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도 못 믿겠다 하고 펀드를 환매한 다음에 직접 투자에 나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을 성난 돈이다, 이런 뜻에서 앵그리머니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32살 변덕수 씨의 직업은 주식 투자. 직장은 3평 남짓한 자신의 방입니다. 책상 위엔 모니터 3대가 놓여 있고 책장엔 주로 주식에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변 씨처럼 온종일 자신의 방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이른바 데이 트레이더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수익이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나가지고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주식 전업한다. 난 이게 내 직업이다. 네. 근데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백수예요. 백수 맞잖아요. 변 씨는 주식을 하루 이상 보유하지 않고 초단위, 분단위의 초단타로 사고 팝니다. 이른바 스캘핑 기법인데 인디언들이 적의 머리가죽을 벗겨내듯이 얇은 수익을 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여러 번 매매를 해가지고 뭐 많게는 뭐 몇 프로씩도 수익을 내지만 일단 손익이 플러스가 나면 일단 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돈 10원, 20원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기법이 이제 스캘퍼고요. 거의 외출하는 일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만 변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전날 체크해놓은 종목들에 대해 개장 전 주문을 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장이 끝날 때까지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도,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도 없습니다. 장이 끝나면 오후 6시까지는 장외 거래에 매달립니다. 저녁 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서 그날의 주식 거래를 복귀합니다. 변 씨의 유일한 외출 시간입니다. 이후 미국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고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 같은 생활에 들어선 지 벌써 7년째. 직장 생활 10년, 20년 해봤자 받는 월급 뻔하잖아요. 네, 대기업은 뭐 금방 잘릴 거고 중소기업도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고 계속 끊임없이 버틴 거죠. 안 된다. 다시 여기서 더 밀릴 순 없다. 그래서 떨어지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죠. 한 증권사에서 개최한 주식 강연회장. 슈퍼개미, 이른바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을 불러 주식 투자 비결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이를 데려온 가정주부부터 직장인, 학생, 노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좌석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심지어는 계단에 앉아서까지 강의를 경청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20%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40대 가정주부 한선옥 씨. 그래서 제가 얼굴이 보였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또 나이 들어도 사실은 70 넘어도 80이 돼도 제가 몸만 뭐 아프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부동산 쪽이나. 지금은 가족들 모르게 투자하고 있지만 대박을 내서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합쳐서 건물 하나 어차피 제가 집을 뭐 보유하게 되면 식구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남편한테 알리면 남편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재테크에서 몰래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주식 정보를 수집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개인 투자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이트 직접 보면서 미국 방송도 직접 듣고 한국 방송, 한국 언론, 뭐 한국 그 매체, 신문 다 체크하죠 항상.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세요? 거의 뭐 전 시간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학 가도 이 같은 열풍에 예외는 아닙니다. 예, 많이 해요. 제 친구들이 많이 해요, 같이. 그래서 또 많이 붐인 것 같아요. 동아리들도 많이 생겼고요. 요새 그런 주식 투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펀드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펀드에 많이 몰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갖다가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요새 공부해가지고 많이. 여의도의 한 PC방.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식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 직장인들이 눈에 띕니다. 식사 이런 건 하시고? 아직 안 했습니다. 식사하실 시간도 좀 없으시겠네요? 하루도 못 하니까 이렇게 뭐 안 보시면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너무 불안하죠. 실제인들이 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좀 불안하신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회사 안에선 주식 관련 사이트 접속을 막아두는 경우가 많고 주변의 눈치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곤란하죠.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 진짜 직원들 눈치 보는데 어떡해요. 올 들어 증권 시장이 살아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는 고객 예탁금은 연초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펀드에 들어간 돈은 작년 연말부터 6조 원 이상 급감했고 계좌 수도 80만 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펀드는 줄고 개인 투자는 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앵그리머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펀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화가 나 펀드에서 돈을 빼내 직접 투자에 나섰다는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금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증권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가격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을 찾자. 최근 증권가에 불거진 ELS 펀드 수익률 조작 의혹은 펀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LS 펀드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인데 20조 원 안팎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뒤 여유 자금을 ELS 펀드에 투자했던 김영준 씨. 김 씨가 가입한 ELS 펀드는 포스코와 SK 주식에 투자해 1년 뒤 만기일의 주가가 최초 기준 주가의 75% 이상만 유지되면 22%의 배당금을 주고 그에 못 미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일어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수많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렇죠. 포스코나 SK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니까 또 수익도 많이 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만기일이었던 지난 4월 22일 포스코는 기준가 대비 80%의 주가를 듬직하게 지켜내고 있었고 SK도 며칠째 계속 최초 기준 주가의 75% 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을 불과 30분 앞둔 오후 2시 반 SK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결국 기준 주가의 74.6%로 장이 끝났습니다. 22%의 배당금을 거의 손에 쥐었던 김 씨는 도리어 원금의 26%를 날리게 됐습니다. 마감 30분 전에 SK가 어떠냐면 14시 30분에 122,500원이었어요. 네. 122,000원. 그러니까 30분만 버티면 되는 거야. 네. 30분 동안에 3,000원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야. 네. 30분 동안에 3,000원이 떨어지는 거야. 이날 SK의 주가를 끌어내린 주범은 장 마감과 함께 쏟아진 13만 주의 대량 매물인 것으로 알려져 수익률 조작 의혹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간만에도 이게 작전 세력이 조작한 것 같다. 조작한 것 같다.
우리 초보자가 보는 견해로도 조작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대량 매물을 쏟아낸 곳은 다름 아닌 이 펀드의 원 발행자인 홍콩 소재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은 SK 주가가 떨어진 덕분에 약 30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금융감독원이 이 펀드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 대형 기관이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했다가 조금 전에 본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사기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화도 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펀드를 깨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들의 경우는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주식시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즉 투자자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처럼 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상단에는 고급 정보와 다양한 매매 기술로 무장한 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있고요. 그 아래 단계에는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모든 시간을 투자에 할애하는 전업 데이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맨 하층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맨손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들의 돈이 바로 윗단계 아니면 맨 윗단계의 포식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 도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열린 주식 강연회.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수 1위를 자랑하는 한 사설 투자 정보 회사에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주식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써서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했고 증권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무려 2,85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다면서 자신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증권 시황과 종목별 분석이 주를 이루는데 핵심은 종목 찍어주기입니다. 이번에 테마주, 제가 이번에 4번째부터 가졌던 거 많이 본 거는 역시 땡큐였죠. 중국에서 게임이 상당히 인기 많은데 걔네 실적이 장난이 아니래요. 중국 갔다 온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중국에 PC방 가면 이거밖에 안 한대요. 중국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스터디 다 있어요. 나 스터디 다 있기 때문에 아는데 3월달에 못 터지거든. 8월달에 그거 41만 못 할 수 있다. 41만에서는 진짜 세게 잡아요. 인생에서.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거는 집하면서 돼요.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죠. 무료 강의가 끝나면 투자정보회사의 가입 권유가 이어집니다. 회비를 내면 회사 대표나 다른 직원이 전화로 유망한 종목 관련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왜 피원이 있는데 요새 근데 귀찮아가지고 많이 가져가? 해갖고 6개월 하고 1년이 있어요. 1년. 그래서 400, 700이 돼 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제가 통화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방송도 필요 없어. 전문가하고 통화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수익률 30%를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 1,700만 가지고 딱이야. 그리고 나는 자주매매 안 시켜. 30% 시키는 것도 좋다가 이게 얼마큼인데 30%면 900만 원이야. 9천만 원 연봉 나오고 해봐요. 스스로 제야 고수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제공한다는 투자 정보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40대 여성 윤성자 씨. 남편 몰래 여유자금 5천여만 원을 굴리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익률 2,850%를 올렸다는 신문 광고에 솔깃해 이 회사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가 수수료 400만 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2,850%의 신화라고 하면서 소장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뭐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별다른 투자 정보나 원칙 없이 그저 대표가 시키는 대로 매매를 계속하자 손실이 계속됐습니다. 윤 씨가 항의하자 회사 대표는 아예 계좌를 맡아서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들 같은
컴퓨터에 앉아갖고 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 쪽에서 매매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가져간 거죠. 그러나 계좌를 맡기고 난 뒤, 즉 1인 매매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번 주에도 2번이나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를 끊으세요. 예, 저희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느라 시내에 있는 증권사 지점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씨가 투자 회사에 맡긴 돈은 1,300만 원. 그런데 취재진과 함께 계좌를 확인해 보니 고작 10여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1인 매매가 시작된 뒤에는 위험성이 높은 옵션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몇 번의 실패로 원금이 바닥나 버린 겁니다. 참다 못한 윤 씨가 회사로 찾아가자 직원들은 윤 씨가 작성했다는 각서를 들이밀며 오히려 윽박지릅니다. 각서에는 1인 매매로 발생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서 쓰신 거 있으시죠? 아니, 놔두세요. 이거 저희가 아니 보자고요. 이거 직접 쓰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요, 난 쓴 적이 없어. 복사하면서 복사 저희 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아니 그거 가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가짜를 법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윤 씨의 것 이외에도 이 같은 각서가 수백 장은 돼 보입니다. 직원들은 언론과 법 쪽에는 물론 폭력배와도 연줄이 닿아 있다면서 윤 씨에게 겁을 줬습니다. MBC가 얘기한다고요? MBC PD 아닌 친구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변호사 다 알아요 저희는. 이 사설 투자 정보회사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유사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정식 투자 자문 회사의 경우 투자 1임, 즉 윤 씨의 경우와 같이 계좌를 맡아 대신 관리할 수는 있지만 유사 투자 자문 회사는 ARS나 인터넷 정보 사이트, 강연회 같은 서비스만 제공할 뿐 투자 1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계좌를 맡아 관리하는 게 불법인 만큼 협박에 이용했던 각서도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윤 씨가 취재진과 함께 찾아가자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각서가 무효라는 걸 순순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1인 매매로 잃은 원금 1,300만 원과 수수료 400만 원 가운데 1,000여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4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최대한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금감원에서 관례를 봤을 때 그 손해가 난 부분의 절반 정도를 서로 타협을 합니다. 손해가 진 금액이 1,300만 원이다. 1인 매매를 시작한 이후부터 그러면 650만 원은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사 측에서 보여줬던 수백 장의 각서를 보면 사설 투자 정보 회사의 횡포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회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회사원 정미정 씨는 작년에 펀드에서 큰 손해를 보고 직접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고 정 씨는 불면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불면증은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에 거의 5kg 정도가 빠져서 불면증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 주식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런데 정 씨의 진짜 고민은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올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정리를 했는데 계속 뉴스건 어디건 뭐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인터넷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코스피 뭐 빨간불 올라오잖아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금만 찾으면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결심은 결국 2주 만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벌써 또 2주 안 보고 있다가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에도 투자해서 또 이렇게 손해를 이거 내가 미쳤구나. 이게 정말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심한가 보다. 그렇다면 제법 전문성이 있다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경우는 어떨까? 앞서 만난 변덕수 씨는 몇 달 전부터 매달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 씨 역시 가진 투자금을 모두 잃고 투신 자살을 위해 한강까지 다녀온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책 100권 읽지, 맨날 이거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기가 힘든데 그 일반 투자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저하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모든 시간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을 수 없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탱크 가지고 예를 들어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따발총 가지고 싸우는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목검 가지고 와서 싸우자고 덤비는 거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변 씨. 주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말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절대 안 권합니다. 그 과정이 워낙 힘들고 고되고 또 그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지인들이 하신다 그러면 저는 쫓아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장미일 기자, 올 들어서 주식시장에 이런 테마주, 저런 테마주 해서 테마주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았었는데요. 테마주,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자전거 육성 정책처럼 이슈가 하나 터지면 그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실적과 관계가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주가가 빠지고 또 막판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증시에는 무려 200여 개의 테마주가 등장했습니다. 바이오, 원자력, LED, 녹색 성장주.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졌던 건 자전거주였습니다. 자전거주는 특히 정부의 자전거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리 자전거를 한번 탑시다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거 업계 1위인 삼천리 자전거는 지난 4월 7,000원에서 시작해 한 달 반 만에 37,000원까지 치솟았고 2위 업체인 참 좋은 레저도 5,000원에서 21,000원으로 4배 급등하는 등 신화를 써냈습니다. A모션은 자전거 유통업체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극동유한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쓰리노드 디지털은 자전거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슘 광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생산 공장 하나 없이 수입 유통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 자전거 업계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상 과열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전거 테마주로 분류돼 한 달 새 주가가 40%나 올랐었던 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탄소 섬유가 초경량 자전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주식 투자가들의 분석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하는 이유는 자전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국책 과제나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자전거 정도의 하는 건 아니고. 자전거용 탄소 소재를 일부 납품하긴 하지만 전체 매출로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희가 양궁 화살도 우리가 만드는 카본 파이버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주식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광풍처럼 주식시장을 휩쓰는 테마주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작년 파푸아뉴기니 자원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코스닥 시장 최고의 테마주로 떠올랐던 GENF.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수직 상승한다는 의미로 헬리콥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3년 반쯤 됐을 거예요. 한 4,000몇 대 정도 손을 댄 게 자원 개발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가 자원 빈부가니까.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업 계획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2월 4만 원대를 육박하던 주가는 올해 4월 110원까지 곤두박질 쳤고 결국 지난달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12,800명이라는 주주를 사형 확정 바로 집행이에요. 원통하고 분해서 내가 어떻게 죽겠느냐는 거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000여만 원을 GENF 주식에 투자했다는 김옥분 할머니.
상장 폐지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뒤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관리정보에서 탈퇴한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얘기를 해봤더니 이번에 46인가 얼마 매출을 올려서 탈퇴를 면할 것 같아, 관리정보 면할 것 같다 그래서 참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몰래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자식 볼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노은백도 해서 애들한테 비난 붙이고 살라고 하다가 총들이 이제 다 뺏겨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파트를 담보로 8,500만 원을 대출받아 몽땅 GENF 주식을 샀다는 김지훈 씨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기업이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위험성도 알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적자라든가 몇 년간 뭐가 되거나 횡령이 되면 또 상패를 시키다든가 그런 규정을 작년 연말에 홍보를 했으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들여내놓고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래정지 시키더니 그냥 지금은 공시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테마주는 과연 누가 만드는 걸까? 항상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분위기를 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이거다. 그걸 이제 먼저 캐치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좀 언론 플레이도 하겠죠. 뭐 증권사 애널들 있잖아요. 좀 유명한 상담사들 있잖아요. 방송도 하고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테마를 만들기 나름이고요. 또 700 서비스하고 연계하면 어떻게 되냐면 700 서비스 애들이 이게 뭐래더라 라고 전화상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걸 듣는 사람 돈 주고 이렇게 분당 50원씩 150원인가 뭐 300원인가 주고 듣잖아요. 또 사요, 그걸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 점조직처럼 뭐 얘가 얘한테 알려주고 얘가 얘한테 알려주고 피라미드처럼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얘는 다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엄청 벌고. 나중에 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막 기동량을 해서 그 인터넷에 깔린 정보는 결국 이 나머지 하단에서 듣겠죠. 그러나 테마주가 높은 인기를 누리는 건 단시간 내에 한 방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잘못된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 자체가 좀 빠른 걸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기보다는 빨리 취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회사 호재 같은 거 하나 딱 터뜨리면서 주가를 뭐 상한가 몇 방 보낸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일부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회사 이제 지금 주가 좀 올라왔는데 더 갈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5천에서 한 7천 왔는데 10,000원 이상 갈 거다.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장미일 기자, 개인들의 투자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큰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전문가들의 전망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증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신뢰를 두기가 어려운 편 아니었던가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서치라이트, 즉 등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과 실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과연 제대로 이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언제 닥칠지 모를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발표한 2008년 주가지수 예측치는 이런 불안감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가는 신도 맞추기 힘들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발생을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2008년도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주가 예측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혀 어떤 이론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았던 전문가들의 얘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하자가 많다 이렇게. 증시 폭락이 오기 5달 전인 작년 5월. 1,000원대이던 환율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도 낙관론은 계속됐습니다. 증권사들은 하나같이 하반기에 신용 위기가 해소되면서 주가는 2,00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매수 적기다는 식의 표현을 함으로써 5월, 6월에 굉장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1,800에서 1,700선으로 이제 6월 달에 내려갈 때 많이 했는데, 그럼 결국 지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그때 당시에 매수한 거를 아직도 본전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직후에도 이제는 주식을 살 때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300 정도가 바닥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국내 최고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300선을 바닥으로 봤지만 9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뭐 패닉에 의해서 주가는 무너지지만 분명히 무너질 건 알았어요. 사실 그 1300 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이 펀더멘털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이라는 게 그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비관적이었지만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그때는 좀 이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올 증시 전망도 여전히 빗나갔습니다.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올해 1,400선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성난 개미들이 유입된 증시는 유동성 장세를 타고 이달 들어 주가지수 1,437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지수 1,600, 1,800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의 그 증시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보고서를 냈을 때는 개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지는, 만약에 예측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그 보고서를 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나쁘게 되거나 좋게 되거나 상관없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거죠. 자기가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것조차도 기억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일선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증권맨들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시장을 내다보기보다 뒤따라가는 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너무 후행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또 분석 자료로 인용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여파가 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뒷북치기 수준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증권사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긍정적 전망 일색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어느 기업이 좋으니까 사라고만 하지 어느 기업이 안 좋아지니까 팔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증권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업 보고서들을 보면 투자 의견 대부분이 매수입니다. 1년에 발행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15,000건이 넘지만 이 가운데 매도 의견은 50건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담당하는 종목의 5.5%의 매도 의견이 매겨져 있고 메릴 린치사는 매도 의견이 12%에 달합니다. 예전엔 매도 의견을 냈다간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 또 아직도 매도 의견에 인색한 게 우리의 풍토입니다. 제가 2002년에 처음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그때 애널리스트 좀 네거티브한 투자기랑 네거티브한 보고서가 나갔을 때 집에 애가 둘이지 집이 어디 살지 반길 조심해라 라는 전화를 제가 개인 투자자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회사로 뭐 힘쓰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십시오 라고 전화해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매도 의견을 낼 경우 그 종목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도 의견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그널을 투자자들은 좀 더 분명하게 두자. 저희들이 에너지들이 조금 더 고정스럽다고 하더라도 시그널을 확실하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평가를 하고 수익률이 평가를 한 부분이겠지만. 장미일 기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신의 분석이나 전망이 크게 빗나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던 펀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지는 책임은 없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국민연금같이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공모펀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한마디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명백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미들의 주식 투자는 95% 실패한다. 어느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단시간 내에 대박의 꿈을 쫓다가 오히려 쪽박을 차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이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믿을 만한 기관과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세력과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솎아내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